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위비스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게 된 박주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사회 합격했었고요. 법무관 3년, 한 어쏘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개업 변호사 2년 정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강사랑 변호사를 겸업으로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강사로 한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해 이제 40주에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강사를 처음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변호사 시험 강의, 사실 뭐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공부할 때 그 소송법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어가지고 다 외워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이 좀 책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절차가 좀 잘 다르기도 하고, 책으로 보면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절차라고 하는 게. 근데 실제로 좀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문법칙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알려줘 볼까? 그래서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좀 이렇게 강의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연찮게 그 공무원 시장에 가가지고 공무원 9급 강사만 한 3년, 4년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어쩌면 처음 의도했던 변신 강의를 조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어느 직렬이든 뭐든 제가 지금이야 이제 변신까지 하면 5개 직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의 또 올해는 강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직렬이든 강의를 처음 들어갈 때 낯서니까 사실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그래서 좀 원래 소수를 제가 합격시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생 확 늘어나가지고 지금의 노량진에서 100명, 200명도 앉아 있습니다만 변시에서 좀 시작하는데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책임감이 좀 무겁네요. 여러분 반드시 합격시켜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선택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순위 사례형, 우리 변신은 사례 기록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강사 생활을 한 주 하다 보니까, 제가 변시 공부를 좀 이상하게, 좀 잘못 했다는 걸 좀 하기는 해요. 돌이켜보니, 중요치 않은 걸 너무 좀 얽매여서 공부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거하고, 쓸 줄 안다라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권리하고 의무 한자로 읽을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권리하고 의무 한자로? 못 써요, 그거 여러분. 막상 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쓰는 건 잘 못 쓰겠거든. 그래서 무언가를 쓴다는 거는 사실 훨씬 많은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 2년, 3년 하면서 기본서 20번, 30번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써지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시 사례형을 혹시 나한테 다시 한번 쓰라고 한다면 진짜 좀 필요한 거 중심으로만 써야 되고 진짜 교수들의 개인 견해가 섞여 있는 학문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좀 기회가 왔어요. 근데 사람이 관성이 무서운 게, 제가 어쨌든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이 변시를 앞두고, 물론 계속 석 달 동안 준비한 건 아니지만 틈날 때마다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지엽적인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내가 또 그러고 있어. 내가 또 지엽적인 교재에 있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냐고 교수님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상한 거 내가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를 준비하는 학생,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고 강박 같은 게 있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꼼꼼히 봐야겠다 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렇게 수업하면 한 달 동안 수업해야 돼. 내가 하면서도 이걸 설명하고 저걸 설명하고 이걸 설명하고 저걸 설명하고 책 빠지면 근데 분명히 비판이 있거든요. 저 강사 이렇게 남들 가르치는, 왜냐면 제가 9급에서 기존 강사분들의 수업 딱 절반 했거든요. 절반 해가지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맨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애들 대충 가르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소화하기 힘들거든. 다 붙거든요. 다 100점 하고 시험 붙으니까.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잘 봐주지만, 변시도 또
비판받을까봐, 저 빵꾸 났다, 뭐 어쩌면 비판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불안감이 하는 것도 아니야. 읽고 넘어가잖아. 그냥 읽었으니까 했다. 면피하려고. 근데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거 안 하려고 항상 온 거니까. 그래서 책을 내봤자 한 절반이나 볼라나?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한 겹치는 거 많기도 하고 해서 한 절반 정도 볼 건데, 대신에 한 절반, 그 절반의 30%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좀 쓸 수 있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이걸 다 보려면 그냥 읽는 거로 끝나는 강의가 돼버려서, 내가 아는 것과 쓰는 건 별개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 수업은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CBT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CBT 전 세대여가지고 기록형은 노트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모시고 근데 사례형을 노트북으로 할까, 이걸 써보면서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으로 하면은 너무 좀 산만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써보는 걸로 했는데, 혹시 이제 쌤 저는 노트북으로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제가 이 파일을 드릴게요. 파일을 드릴 테니까 노트북으로 쓰면서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말씀하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아마 예습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아마 이거를 미리 읽어보고 오시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읽어봤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부터인데, 뭐 책부터 바로 시작하지 말고요. 우리 수업자료 1번 있죠? 요거 한번 꺼내놓고, 수업자료 1번 꺼내놓고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정리 한번 하고. 판서를 예쁘게는 못합니다만 열심히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에요. 제가 저쪽 구급할 때는 객관적 기속 몰라도 된다.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입자만 정리하고 시험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 기속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과관계 문제가 나올 때요. 인과관계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문제 패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하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요. 그리고 결과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문제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 결과는 이 행위 때문이겠지. 이렇게 시험도 안 나오잖아요. 꼭 뭘 줍니까? 중간에 뭐 병원 가다가 차에 치였다, 의사가 뭐 수술을 늦게 해가지고 뭐 발생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대신 걸 줬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꼭 뭡니까? 꼭 다른 행위를 문제에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이 A라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물어보죠. 그랬을 때, 중간에 이 B, 다른 행위가 끼어들었을 때, 이 A라는 행위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냐를 물어본다고. 늘 같은 패턴이야. 이거는 고정화된 패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과관계 목차 구성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인과관계 목차는 어떻게 효과적일까? 사실 인과관계는 우리가 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잡스럽게 아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뭐 조건설부터 해서 뭐 절대적 지약 공식부터 해가지고 뭐 원인설 들어와가지고 막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제가 최근 변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학설의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뭐 내가 여력이 되면 적어도 돼요. 내가 형법 공부할 시간이 충분해서 개별 학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전 개인적으로 판례의 입장과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유력한 학설 하나 정도만 상세히 적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흔히 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할 때 제가 이제 1번이 이제 문자의 견해의 대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언 합상 이런 거 적어놔서, 참고로 저는 두 문자 거의 안 땁니다, 여러분. 두 문자, 왜냐면 제 선택기는 아시겠습니다만 형법에서 두 문자를 딱 2번 따거든요. 왜냐면 두 문자를 따도 뭔지를 모르잖아.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해가 안 돼서 조언 합상인데, 흔히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런 게 다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 인과관계에 대한 보통 학설 대표적인 게 4가지인데, 조는 뭐예요?
조건설이죠. 방금 하신 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원인은 다 인과관계가 있다. 조건설이잖아요. 조건설. 조건설에 대한 내용까지 쓰는 거는 나중에 알아. 그러니까 내가 시프트가 좀 그런 것 같아. 이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다 적어놓고, 일단 꼭 필수로 들어가는 다 적어놓고, 시간이 나오면 조건설 좀 추가해주고, 조건설이 이런 거다 좀 추가해주고, 원인을 좀 추가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건설, 원은 뭡니까? 원인설이죠. 그냥 원인설 왜 나오는 거야?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원인된 행위 중에서 중요한 원인만 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답안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 백날 조건설을 상세히 적어봤자 원인설을 상세히 적어 점수 안 나온다고요. 쓸데기 없는 거니까. 쓸데기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합은 뭡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합법칙적 조건설이야. 합법칙적 조건설. 제가 좀 시간을 드려야 돼.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합법칙적 조건설이고, 그 다음 상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설. 여러분, 제가 제 템포가 있겠으면 여러분 최대한 쓰시면서 상당 인과관계 되겠죠. 그러면 인과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중요한 거 두 개는 뭐예요? 얘 두 가지거든. 얘는 판례고, 얘는 합계 다수견해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저는 이제 목차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논점의 정리로 잡아주고 이런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따르고 있으나 그 통설적인 견해는 객관적 기성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빨리 좀 들어가자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잘 적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만 잘 적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야. 왜냐면 근데 그나마 다행으로 올해 이게 나왔거든. 올해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객관적 기색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알아는 두 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고, 저는 늘 실무가 출신이니까 일단 판례가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설을 정리할 때 쓸 말이 별로 없어. 사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이건 다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쓰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상당성의 견해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것이 비판을 받는다까지가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표현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사회적 상당성을 논의가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판례 표현을 넣어줘야 답안지가 좀 풍부해지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여러분 이제 사회 상황상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러한 행위로부터 혀가 발생하는 상당한 이런 때는 경우인데, 이건 다 쓸 수 있다고 그 밑을 적어줘야 돼. 그 밑에를.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판례 뭐가 있어요? 내가 자상을 입혔거든. 피해자는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 합니까? 중간에 뭐 콜라하고 김밥을 먹었다. 콜라하고 김밥을 먹었고, 요것 때문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판례 입장에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지.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인과관계가 왜 있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인과관계가 왜 있어? 를 판례를 풀어서 줘야 된다고. 자,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요거야. 근데 이거 인과관계가 있대. 라는 얘기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행위가 무슨 원인일 필요 없다? 그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어쨌든 이것 때문에 치료받은 거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다른 원인도 같이 가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설을 논할 때 판례의 입장을 적어줄 때 원인이 결과에 두 가지일 필요 없다. 뭐라고? 직접적일 필요 없고 유일할 필요 없다고. 그게 꼭 들어가줘야 돼요. 적어봅시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먼저 수선 알아서 하시고요. 직접적 원인이라거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례를 설명을 좀 해줘야죠. 꼭 들어갈 필요는 두 가지는 그거예요. 직접적일 필요 없고 유일한 필요 없고. 답안지는 끝나고 뒤에 놓겠습니다. 답안지 끝나고 뒤에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써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고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구. 이렇게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죠. 그게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례의 핵심 표현이에요. 이쯤 적어주면 한 80점, 그러니까 그 배정된 점수 80점 받습니다. 80%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통상 예견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는 것이 꼭 들어가줘야 돼. 상당 인과관계가 들어올 때. 그러면 질문, 예견 가능성은 누가 정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콜라와 김밥 먹을 줄 알았어, 몰랐어? 일반인들 봤을 때 몰랐던 거 아니야? 인과관계가 부정될 거란 말이야. 근데 판례는 뭐라고? 인정했거든. 이거 판례 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보통 인과관계는 막 교수님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개입돼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좀 자유롭게 하시고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강론 쪽은요. 결론이 중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론 쪽은. 근데 총론의 특히 구속 요건 파트는요. 법리를 잘 따라온 다음에 결론의 포섭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 뭐 누가 이렇게 발생할지 예견 가능성은 판례가 정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결론의 포섭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내면 되는 건데 상당성의 이제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상당성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상당성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상당성의 개념이 모호한 거랑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객관적 기소견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는 상당성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좀 해소하고 싶은 거야. 너무 개념이 모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견해는요. 일단 이거 듣기만 하세요. 가볍게. 야, 조금 인과관계의 사안을 유형화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없다, 있다 라고 이 상당성의 개념을 조금 무마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판례는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여러분. 판례는 이거 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그냥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정리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논리적 구조가 쉽죠. 위에 목차 2번에 상당을 적어놨기 때문에 3번에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당성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학설명이 합법적 조건설이야. 너무 모호하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요? 학설명 봐. 합법적 조건설이야. 합법적 연관성을 고려하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합법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합법적 물론 여러분 더 멋들어지게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렇게 쓰자고 우리. 쓸 수 있는 걸 써야지. 쓸 수 있는 걸 써야죠. 합법적 연관 막 자연과학적으로 막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기억도 안 난다고 같아요. 시험장 가면은. 그래서 합법적 연관성 및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유형화해서 여러분들이 막 누적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그런 공부하시는 거라고. 다 필요 없다고 쓸 수도 없는 거고 유형해서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근데 객관적 귀속은 논의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 그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살을 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살을 했다. 자,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당성 없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강간당하지 않으면 자살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이거야 분명히 인과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인과관계는 있는 거 아니야? 야, 당연히 강간당한 놈이 자살 안 하겠지. 근데 모든 강간당한 피해자가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자살에 대한 최종 책임을 행위자한테 물을 수 있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데 이거를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나? 라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검토하는 게 객관적 귀속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귀속을 논의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가 들어가야 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느냐? 귀속시킬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견해를 말하고요. 이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제 뭐 요거는 여유가 되면 쓰시고요. 뭐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뭐 위험이 창출됐냐, 위험이 실현됐냐, 규범의 보호 목적이 뭐냐를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헷갈릴까 빼놨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객관적 귀속에서 결국 행위자한테 귀속시킬 수 있냐 없냐 요 견해에 따르면 똑같이 예견 가능성이에요. 객관적 귀속도 예견 가능성이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없어요. 상당 인과관계설이랑 합 조건설이 말장난이지 차이도 없어. 차이도 없는 건데 수험생이니까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역시 이 합법직접 조건설에 따른 객관적 귀속 이론에 따를 때도 결론 포섭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이쪽에 들어오시면 근데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을 유형화했을 때 마침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 그게 이제 합법적 대체 행위 이론이고 이제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죠. 그 올해 시험 문제 내가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서 운전 중이었는데 상대편에서 역주행한 놈 마주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내 차선으로 돌아왔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인데 요거는 판례가 있으니까 따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좀 더 쉬운 판례가 그 밑에 참고 판례에 아까 1번 판례는 방금 유일하원이 직접 판례 적어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더 쉬운 건 3번이지. 3번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과실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과실이 있고요.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의사는 과실이 있고 환자는 사망을 했어. 그럼 환자의 사망은 이 의사 때문이야 아니야? 아직 모르지. 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되거든. 만약에 설명을 했다고 치자. 이게 합법적 대체죠. 과실을 안 한 게 위법이고 그 위법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치려면 반대로 얘가 합법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치자. 그럼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얘 안 죽었다. 그럼 뭐야? 얘 때문이지. 인과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비록 과실은 있으나 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합법적 대체 이론이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과실범의 주의무 위반으로 과실은 있어. 그리고 결과는 발생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행위자가 주의무를 다해서 합법적 대체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밑줄 다음에 뒷내용이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귀속이 안 돼요? 그렇죠. 같은 결과죠. 얘가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그럼 얘 때문이야, 얘 때문 아니야? 얘 때문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가 돼야 된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라면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하는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수업 드린
내용들은 다 아래 판례를 참고한 내용들이니까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돌아오시면, 제가 막 교재를 엄청 꼼꼼히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먼저 하필 또 사례 01번의 이쪽에 2014년 우리 3회 변시 문제가 나오는데, 갑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B를 차에 치였고 B가 도로 위에 쓰러졌고 갑은 신고로가 출동한 P에게 체포됐고요.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후송되던 중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트럭에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하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갑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병원 가는 길에 다른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네요.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문제인데 사실 인과관계는 뒷페이지에서 볼 거고 하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음주운전이 나와요. 음주운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꾸 형법도 특별 형법 나중에 따로 하시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뭐 자꾸 따로 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끝내요. 특별 형법 그냥 본문 할 때 자꾸 공부량 늘리지 마시고 그냥 기본과정 할 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줄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이지 밑에 넣어놨어. 특별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나올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내지는 무면허운전. 자, 관련법이 뭡니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의 안전을 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도로의 안전을 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그럼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제가 약자로 쓸게요. 도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범죄야, 범죄 아니야? 당연히 범죄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당연히 범죄죠. 당연히 범죄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이 더 커지는가 안 커지는가? 일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의야, 과실이야? 당연히 과실이죠. 나 사고내기 싫었거든? 사고내기 싫었는데 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이니까 업무상 같은 거 설명 안 돼도 될 거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죄. 요거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자, 맞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안 났거든? 그래도 범죄야. 왜 뭐가 문제야? 도로의 안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고 했어. 자, 여기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특정이 안 돼요? 특정됐지. 내가 좀 들이박았거든. 그래서 다친 피해자가 명확해요. 이거는 공공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개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는 특가법의 개별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위협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특가법이 적용되고요. 특가법상 자 보시면 음주운전 중이니까 얘가 지금 상태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한 상태로 운전 중에 다치게 했죠.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자, 그럼 음주운전은 도교법, 업무상 과실치사, 위험운전 치사상은 특가법으로 각 규정이 되는 것이고 선택형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죠. 자, 요런 구조니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굳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인정할 필요 있다 없다? 선택형 문제죠. 1번에 적어놨어. 굳이 인정할 필요 있다. 잘 나오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이게 구조적으로 흡수가 돼야 될 것 같아, 안 돼야 될 것 같아? 뭔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 사실. 근데 판례가 어떻게 봅니까? 역시 이걸 실용으로 보거든요. 판례는 요거랑 요거는 별개로 봅니다. 왜? 음주운전은 내가 이미 술 먹고 악셀 밟을 때 끝났거든. 악셀 밟을 때 이미 범죄 해버렸고 30분 뒤에 들이박을 때 또 범죄란 말이야. 서로 별개 행위로 본 거예요.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 요거 두 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실경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두 개를 실경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 여러분 이거 선택형 문제잖아.
선택형에서 이게 왜 법리가 문제가 되는지 정리를 해놓으면 사례형 쓰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선택형 문제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외우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고 법리를 알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실경으로 취급되는 게 선택형 문제야. 자, 배운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갑이라는 자가 음주운전 중에 지금 피해자 A를 들이박으면 특가법이라고 했어요. 자, 앞차를 들이박았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박았다. 그럼 똑같이 뭐예요? A 다치 안 다쳐? A 다치겠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그 다음에 차가 어떻게 돼요? 차가 뽀개지죠. 사실 우리 형법에는 과실 재물 손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도교법에는 있어요. 도교법에는 술 먹고 사용했다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도교법에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가 있어요. 그럼 질문. 요거 두 개는 죄수가 어떻게 돼요? 위험운전 치사상이랑 도교법상 업무상 재물 손괴죄. 행위 몇 개입니까? 들이박을 때 다치고 들이박을 때 부서지죠. 행위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뭐예요? 상경이죠. 요거 두 개는 상경 취급합니다. 판례가. 요거 두 개는 상경 취급하고. 그래서 요걸 물어볼 때가 있고 요걸 물어볼 때가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됩니다. 사고 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흡수가 되는 건데 요거는 잘 안 물어보고 보통 물어보는 거는 요거 두 개나 요거 두 개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따로 공부하는 도로교통법, 뭐 특가법 관련된 내용들이고 하나만 더 합시다. 음주운전이 아니고 그냥 단순 평범한 단순 운전 중에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럼 이제 원래 내가 핸드폰 하다가 사람들이 박았어요.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되겠죠.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될 텐데, 근데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 한 번씩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계속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면 너무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만든 법이 뭡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이라고 하죠. 보통 조문명은 판사 정도인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교특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교특법의 취지는 뭐예요? 특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례를 주겠대. 어떤 특례를 주겠대? 야, 이거는 봐주자. 비록 범죄가 되는 거는 맞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슨 특례를 주자? 불기소의 특례를 주자. 이게 이제 교통법이란 말이야. 여기에 해당하면 불기소의 특례를 줘요. 불기소의 특례를 줍니다. 불기소의 특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전화 판례 뭡니까? 백색 실선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불기소의 특례를 줘야 안 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례 표현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례의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특례의 예외는 기소를 하겠다, 불기소를 하겠다. 기소를 하겠다. 그럼 특례의 예외라면은 이 운전이 단순한 운전이야, 뭔가 잘못된 운전이야. 잘못된 운전이야.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교특법의 단서에 보면은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행금지구역이 있어요. 운행금지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여기는 운전 안 되는 곳인데 사고 냈어? 특례의 예외야. 그 운행금지구역에 백색 실선이 포함된다, 안 된다?
제가 공부할 때는 포함이 됐어요. 운행 금지 구역에 백색 실선이 포함이 돼. 그럼 얘는 운전의 심가 잘못한 거지. 특례 예외가 됐단 말이야. 근데 바뀐 판례에 따르면 진로 변경을 정해놓은 것이 운행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니까 불기소에 특례가 된다는 게 이제 판례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나오잖아. 그 밑에 이제 특별령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은 흡수되며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둘이 실견 방금 했죠. 그래서 음주운전죄 혹은 무면허 운전죄는 어디에 있다? 이건 이제 도로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교법. 그다음에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슨 법에 있다? 특가법. 이거 그래도 CBT에서도 그 법령명은 좀 줄였을 수도 안내주죠. 전달 말씀해주죠.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로 발생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불기소 특례를 두고 있는 걸 뭐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 근데 이제 그 정식 약자는 교통처리법이더라고. 교통처리법이란데 세상에 교특법이라고 합니다. 교특법이라고 한다. 그 법제처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오시면 로마제 2번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을 해가지고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는 건 쓸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굵은 글씨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씁니까? 그냥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해당 조문에 해당한다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음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해당 조문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제 3번. 사실 로마제 3번은 근데 나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아까쯤에 다른 놈이 끼어드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쯤에 공부했던 인과관계 1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뒤에서 그냥 좁으니까 뒤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와. 뒤에 이게 이제 오래오래 변신 문제죠. 뒤에 이제 4쪽에 보시면 이제 기억나시겠네요, 여러분. 을이 A에게 다가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과정에서 칼을 들이대니까 A가 도망가. 을이 칼 들이댔는데 A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뛰어든 A를 미쳐보지 못한 정의 다른 애가 개입돼가지고 이 정의 사고 때문에 들이받쳤고요. 그 A는 병원으로 가다가 장파열을 치료하던 의사가 수술을 지어하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사망을 했다. 내가 비록 협박은 했으나, 내가 비록 여기서 칼로 협박은 했으나, 똑같잖아. 내가 비록 칼로 협박은 했으나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의사가 수술을 지연했대요.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이냐 정리해주면 되겠죠. 아까 이제 뭐라고? 인과관계 일반론, 조건설, 원인설, 합의태도 조건설, 합법적 조건설 상당히 적은 다음에 목차 구성을 저라면 일단 상당 인과관계설은 판례 입장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속을 논의해 보겠다. 특히 이제 문제 대놓고 객관적 기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논점의 정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1번에 견해 대립이 나오죠. 여기서 일단 여러분 저는 뭐라고? 1, 2, 3, 4번에 조건설, 원인설, 합법 직접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을 일단 적은 다음에 그리고 먼저 뒤를 쭉 쓰겠어. 근데 시간이 남으면 이제 1번에 조건설이란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거 다 포함된다. 원인설 그중에 중요한 원인만 포함된다라고 나중에 적겠어요. 저는 처음 적을 때는 견해 대립 학계는 조건설,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합법 직접 조건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 입장인 상당 인과관계설과 합법 직접 조건설의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 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다음 목차가 뭐예요? 일단 판례가 나온다고. 판례가 나온다고 해서 판례 입장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판례 입장의 상당 인과관계설은 한번 좀 적어주고요. 사회 상당할 때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원인이 결과에 뭘 필요 없다고?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카톡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됐고 다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된다면 예견 가능하다면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직접 유일 예견, 직접 유일 예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는 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에 대한 포서 분류 그 밑에 사안의 검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밑에 보시면 뭐 되게 상세하게 적어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제 있을 때는 내가 협박을 하면 도망가다 사고가 발생할 것은 예견 가능한 것이고 병원에 간 환자가 언제나 제때 수술받는 것은 아니고 수술이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라 인간 인정된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안의 검토 아래쪽 내용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못 적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보실 필요 없고 비유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안을 보고 사고가 발생하고 병원 치료가 지연될 거라는 건 뭐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라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이 이제 합법직접 조건설에 따른 객관적 기속을 논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기속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행위에 따라서 그 괄호에 군 글씨 있죠. 행위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위험이 창출됐고 그 위험이 실현됐을 때로 끈을 날 것 같아. 이게 다 적을 수가 없거든요. 행위에 따라서 그 굵은 글씨로 괄호에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의 위험이 창출됐고 그 위험이 실현됐고 그게 규범의 보호 목적 내에 있을 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객관적 귀속을 따를 때도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다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같지만 유형한다고 했는데 백날 유형해놓고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요. 다 그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특히부터야. 특히 이러한 비유형적 인과관계도 어차피 뭘로 간다고? 어차피 예견 가능성으로 가요. 판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한 기준입니다. 어쨌든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가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병원 치료받으러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날 거라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나로 가시든 아니면 뭐 사고 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거는 점수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꼬를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 맨 위에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번에 이제 사안의 검토 들어오시면 뭐 1번에 강도를 통해서 위험 창출했고요. 뭐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데 아까 말한 내용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도망가다가 사고 나고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이 개입했지만 네 번째 줄에 이들 사정은 끝에 뭐 하나만 한 이야기야.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걸로 평가된다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평가하신 다음에 결론 내면 되고요. 그래서 인과관계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오른쪽 7쪽에 들어오시면 10회 변시에 을이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에 H가 운전 자전거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았네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추월을 하다가 H가 을의 차박기에 치여 사망을 했다. 근데 어차피 A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합법적 대체행위로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서 추월했더라도 어차피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한 경우에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차피 뭐다 합법적 대체행위 했어도 다른 결과 같은 결과면 결론은 정해졌죠.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이건 결론 내고 들어가야 돼. 문제 답 나왔어요.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거래.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과관계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얘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자 이번에 합법적 대체 행위를 논의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다고? 잘못이 필요해. 과실이 필요해요. 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실범의 문제가 나왔다. 뭐 적어야 됩니까? 그럼 뭐가 과실이야? 과실이 나왔다. 뭐가 과실이에요? 과실범 좀 풀어줘야 돼. 꼭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주의무 위반에 따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무 위반에 따른. 이것도 아마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들어봤어. 책 엄청 많이 들어보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적어놨거든요. 뒤에 볼까? 뒤에 4쪽쯤에 있으려나? 4쪽, 5쪽, 4쪽에 있네. 4쪽에. 어차피 뒤에서 볼 건데 미리 적고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적어주셔야 돼. 길지 않잖아. 과실범은 구속요건적 결과가 당연히 고의는 없겠지. 고의는 없으나 결과에 대해 뭐? 그렇지. 예견 가능성과 그 다음 뭐예요? 회피 가능성이야. 요걸 꼭 적어줘야 돼요. 결과가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고 네가 부주의하는 바람에 예견하지 못했고 네가 이거 예견했으면 뭐 할 수 있었어? 피할 수 있는 범죄였어. 회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하고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실범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범이 나오면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예견 가능성이랑 회피 가능성이에요. 다른 거 다,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고 공부한 거 추가 정하시면 돼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뭐 좀 더 풀고 싶으면 푸시면 되는데 꼭 들어가야 돼. 예견 가능했고 회피 가능했다. 그럼 이제 그 7번은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로마자 이번에 의뢰 과실이 일단 있냐 없냐 충분한 간격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거 풀려니까 뭐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는 거는 법조문이니까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주의임을 위반하는 걸 말한다. 근데 그 뒤부터가 포인트죠.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회피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지 못했다. 이럴 때 뭐라고? 이럴 때 과실이 인정이 된다. 정도로만 정하시면 되고요. 사안에서 이제 한 마지막 네 번째 줄인가?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거는 뭐다? 과실은 인정이 된다. 야, 과실 인정됐어? 그러면 얘 때문이 아니야. 과실이 인정이 됐어. 그럼 얘 때문이 아니야. 방금 했잖아. 봐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좀 바꿔가지고 지금 봐버립시다. 왼쪽에 4쪽 내려오시면, 우리 수업자 4쪽 내려오시면, 4쪽에 내려오시면, 4쪽에, 이게 지금 또 땡겨봅시다. 나온 김에. 원래 뒤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자, 의사 갑이요, 수술 중에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업무상 과실 치사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안 진다? 아직 모른다고. 왜? 자, 여러분 법리적으로 따라갑시다. 그 밑에부터. 자, 과실범은 무슨 범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과실범 출발점입니다. 사량에서. 과실범은 결과범이에요. 과실범은 결과범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실수했거든? 다행히 사고 안 났어요. 그럼 책임 있어 없어? 책임 없습니다. 과실범은 무조건 결과범이에요. 과실범은 결과범이에요. 그러면 과실도 있어야 되고 이 행위가 이번엔 과실이죠. 이 행위가 이번엔 과실이고 과실도 있어야 되고 이 과실에 따라서 따라서 아니지 과실도 있고 결과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물론 뭐가 필요하다고? 요거 두 개 사이에 뭐가 필요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과실이 있다는 것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과실이 있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별개라고. 그럼 이제 과실이 존재하고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과실과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닌데 최대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자, 그럼 보세요. 과실과 인과관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이에요.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이죠. 과실이라는 구성 요건, 인과관계 구성 요건은 서로 별개입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자, 그리고 범죄의 구성 요건은 모두 검사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엄증 자정할 때 가장 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면 다 엄격한 증명이고 뭐 다른 것들은 보통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다 뭡니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실과 인과관계가 서로 별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당연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년 판례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을 했으니, 그리고 의사의 과실까지도 인정이 되는 것이니, 적어도 이것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과실까지 인정이 됐고, 환자는 사망을 했고, 그럼 적어도 이것 때문이라고 볼만 하지 않아요? 엄밀히 틀린 말이에요. 자,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과실까지 입증이 됐으니 이 결과는 이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하거나 입증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인정된다라고 할지라도 인과관계는 이것대로 똑같이 인정돼야 돼. 똑같이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 입증의 정도가 경감되거나 추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문제 돌아서 분명히 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거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사고도 발생을 했어. 그렇지만 아직 얘 때문이라 선정할 수는 없다. 그래, 네가 안전거리를 지켜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면 인과관계는 부정이 된다. 이게 뭐라고? 이게 합법적 대체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 5가지 될거야. 판례도 있으니까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징 결과범 결과를 야기했으나 주의의무를 다한 합법적 대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그 결과는 귀속이 안 된다. 까지 보시고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와 보시면 판례의 입장이 나오죠. 판례도 똑같습니다. 판례도 상당성을 따질 때 그 안에 첫 번째 굵은 글씨에 판례까지는 적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끝에 판례는 주의 의무를 준수했더라면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아까 얘기했죠? 주의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가 발생을 했을 거라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든 기억나는 대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거는 손 가는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고 인과관계 마무리하고요.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고의하고 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